사람들은 제가 말이 많아서 죽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이 그렇게까지 가벼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허균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이 많다. 입 하나로 화를 부른 사람이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제 말을 견디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고, 과거에 급제했고, 조정의 관직도 지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저는 이 나라의 질서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조선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곧 기록이었고, 기록은 곧 정치였으며, 정치는 곧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던 시대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아니, 말한다기보다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글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이 나라의 제도가 왜 이렇게 굳어 있는지, 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갈리는지, 왜 어떤 이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지. 그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조선에서 쓸데없는 말이란 듣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말을 뜻했습니다. 저는 조심성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그것을 모른 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 집안은 명문이었습니다. 누이 허난설어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고 형 허봉 또한 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인 세상은 말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처음부터 위험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조선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답을 흔드는 질문은 곧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 말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록했습니다. 실록에, 사초에, 개인의 평에. 그 기록 속에 저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경솔하다. 방자하다. 입이 가볍다. 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제가 거짓을 말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하겠지요. 허균은 말이 많아서 죽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제 말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제 말을 듣기에는 너무 좁았던 걸까요? 그 질문이 끝에서 제 인생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했던 말들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들이었고, 책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될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 질문들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허균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냐고요. 저는 늘 속으로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느냐고. 제가 했던 말의 시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은 사람을 태어난 자리로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리고 그 질서는 하늘이 정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서를 보며 늘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인생의 끝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얼들은 과거를 보아도 한계가 있었고, 천민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능력보다 핏줄이 먼저였고,
노력보다 가문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사람들은 제 문장 속에서 불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를 선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귀해지는가? 태어남이 전부라면 배움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이 질문은 양반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곧 경계가 되었고 경계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글은 아마도 홍길동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설이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제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 이 문장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홍길동은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그 고통은 수많은 서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글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 글이 왜 위험했을까요? 도둑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영웅이 등장해서가 아닙니다. 그 글은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글뿐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습니다. 서얼, 중인, 상인, 승려. 심지어 양반 사회에서 꺼리는 이들과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책 속에 없는 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위험한 연결고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말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관계를 낳고 관계는 곧 의심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허균이 그런 생각을 한다. 가 아니라 허균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 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허균은 위험하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선이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한 말들은 누군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욕하지도 않았고 반역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이 나라의 질서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허균은 말이 많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술자리에서도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고 회의 자리에서도 앞장서서 떠드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듣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침묵이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척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 법을 끝내 완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급진적이었다고, 시대를 앞서갔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 시대 안에서 가능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읽고 도가의 글을 접하고 유학의 경전을 다시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전은 사람을 말했지만 정치는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그 간극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속에서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을 비틀어 말했습니다. 돌려서 썼고 이야기 속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식이 더 위험했습니다. 노골적인 비판은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의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홍길동의 말과 행동은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서얼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이 양반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글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건 칼보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눈에 띄게 기록에 남기 시작합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문서 어딘가에 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지적이었습니다. 사교가 지나치다. 사상이 불온하다. 교유 관계가 문제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에서 사소한 기록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들은 쌓이고 연결되고 언젠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개 좋지 않은 결말을 향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제가 누구와 어울렸는지가 더 문제라는 것을. 권력은 생각보다 말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막기보다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났습니다. 혹은 떠난 척했습니다. 술자리가 줄어들었고 안부를 묻는 편지도 뜸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괜히 말을 흐리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다고, 괜히 나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말라고.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말을 많이 했다는 평가는 곧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멈춘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이 스스로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거두는 순간 저는 제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계속 말했습니다. 글을 썼고 사람을 만났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물은 이미 제 주위에 촘촘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이제 곧 권력의 귀에 또렷하게 닿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말은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죄의 증거가 되어갑니다. 제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낀 순간은 아무도 제게 직접 경고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조선에서 진짜 위험 신호는 호통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조선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교적 유연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 나라는 무너질 뻔한 기억을 안고 있었고 왕위 계승 자체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적자가 아니었고 언제든 명분을 앞세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불안은 곧 경계로 이어졌습니다. 왕권이 흔들릴수록 말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반드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시기에 제가 한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특정 파벌에 깊이 몸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쪽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북인과 남인, 대북과 소북,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는 그 틈에서 저는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빌려 말하자면 저는 어느 편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해군에게
일정 부분 신임을 받았던 것도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의 생각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제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했던 말들 중 문제가 된 것은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이 먼저다. 능력 있는 자를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했을 때 그 말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허균은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이 말은 곧 허균은 지금의 세상을 부정한다. 로 바뀌었고 마침내 허균은 위험한 생각을 퍼뜨린다. 로 굳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사원부의 보고서 한 줄, 사간원의 상소한 문장, 대관들의 회의에서 흘러나온 짧은 평,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허균은 말로 사람을 움직인다. 이 한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명분입니다. 그리고 명분은 기록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졌고 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제 말이 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왜곡되어 돌아오고 의도가 덧붙여지고 없는 맥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제 말은 저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영모라는 단어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왕을 배반한 적도 무리를 규합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영모는 실행보다 의심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많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영모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아직 공식적인 죄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은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이제 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은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제가 체포되던 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소란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수행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들은 조용히 제 앞에 섰습니다. 전교를 받들어 왔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제 삶은 이전과 이후로 갈라졌습니다. 조선에서 체포는 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말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크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완성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의금부로 끌려가던 길,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이, 모른 척하는 이,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는 이, 그들 중 누구도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 혐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연루되는 순간 집안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조선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의금부의 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습한 공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처음에는 부드러웠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왜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꾸며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곧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말이 질문 속에 끼어들었고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전제처럼 깔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또한 인정하십니까? 조선의 신문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완성하는 자리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나 진짜 고통은 몸이 아닙니다. 말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문 속에서 사람은 계산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말하면 멈출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하면 이 고통이 끝날지. 그리고 그 순간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관이 원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끝까지 반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조차 이미 그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은 다시 정리되었고 요약되었고 의미가 덧붙여졌습니다. 불온한 사상을 퍼뜨렸다. 사람들을 규합하려 했다. 체제를 부정했다. 이 문장들은 제가 한 말의 결과가 아니라 제가 제거되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영모는 증명되는 죄가 아닙니다. 설득되는 죄입니다. 왕에게, 조정에게, 그리고 기록에게 설득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이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남아 있어서 죽는다는 것. 침묵한 사람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불려옵니다. 저는 이미 죄인입니다. 판결만 남아있을 뿐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은 판결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에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조선에서 영모는 사형을 전제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은 남아있지만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을 외치지도 마지막 변론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감방 안에서 저는 제 삶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어느 말이 결정적이었을까? 하지만 곧 그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죽인 것은 특정한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말의 총합, 그리고 그 말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하겠지요. 허균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대개 무사히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태어남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능력과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에서는 너무 이른 말이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세상은 당장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인정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없느냐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있습니다.
다만 말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조금 더 조심했다면, 조금 더 침묵했다면, 조금 더 타협했다면 아마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할 수도 있지만 그 침묵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조선은 그대로일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제 이름은 역적의 명단에 올라갈 것이고 제 글은 금서가 될 것이며 제 말은 위험한 사상으로 분류되겠지요. 하지만 기록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정말 허균은 반역자였을까? 그가 말한 것은 정말 그렇게 위험했을까? 그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 제 말은 죽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기록은 말을 되살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죽은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말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질 것입니다. 그때 제 죽음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겠지요. 이 이야기는 허균이라는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말과 권력, 침묵과 기록에 대한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균은 말을 멈추지 않았고 권력은 그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각자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더 깊은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